겨울철 불청객 낙상과 골절. 10월에서 12월 사이 골절 환자 수가 18%나 증가한다. 특히 골절 사고에 취약한 골다공증 환자에겐 더욱 치명적.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리 없이 내 뼈를 갉아먹는 골다공증을 이기는 방법은 101세까지 뼈 건강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노화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죠. 골다공증도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즘같이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엔 더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톨릭 의대 내분기내과 백기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의 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치가 높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버스에다 그 골밀도 측정 기계를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무려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경우 약 38%,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거의 60% 이상의 골다공증이 있다, 이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은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뼈에 좋다는 것도 좀 잘 챙겨 드시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일찌감치 예방을 하면은 골다공증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20, 30대의 최고 골량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을 합니다. 소위 뼈가 좀 튼튼한 집안이 있고 뼈가 좀 약한 집안이 있겠죠. 예. 그럼 유전적 요인하고 그 식사 얼마나 잘 식사했느냐하고 또 운동량 이런 게 좌우가 되겠네요. 네.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유전적 요인이 그 60 내지 70%라고 들었습니다. 백 교수님도 거기 동의하시죠? 네. 예. 근데 60 내지 70%라는 것은 어머니가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했다면 그 딸도 한 60 내지 70%가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서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딸도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게 골다공증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골다공증 자체는 뼈가 송송, 뼈 자체가 구멍이 송송 뚫렸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형에 보면 뼈가 송송송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뼈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정상적인 뼈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뼈에 송송된 부분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 뼈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골다공증 그 자체보다 이 골절, 뼈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이 뼈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뼈가 떨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뼈가 소리는 크게 났지만 부러지진 않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뼈는 지금 낮춰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높이에서 같이 실험을 했는데 골다공증인 뼈는 이렇게 딱 두 동강이 나는데 정상적인 뼈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하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예. 왜 어르신들은 골절로도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1년 안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 우리가 사타구니 쪽에 뼈가 부러지는 그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다리를 움직일 때도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호흡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갖가지 합병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골다공증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 경우도 가까운 친지분께서 이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형외과에 모시고 갔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이 이건 고무다리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지탱을 못한다는 거죠, 전혀. 그 말은 누워서 지내야 된다는 얘기고 고령의 환자분이 누워서 지내다 보면 몸이 워낙에 허약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에서 혈전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증. 예, 그 혈전이 또 떨어져 나와서 폐로 가게 되면 폐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기 때문에 예.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골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또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골절이 더 쉽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 골다공증을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골다공증을 뭐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리 없는 도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지만은 당뇨병 환자분들도 제가 진료를 하고 갑상선 질환 환자들도 진료를 하는데 대개는 먼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흔한데 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도 없고 골절이 생겨야지 비로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골밀도 측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미리 진단해서 미리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실제는 골다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게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폐경을 맞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이 여성 호르몬, 소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 뼈의 건강에 몹시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없게 되면 갑자기 부족해지게 되면은 몸에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는데 조골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고 또 뼈를 깎아내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뼈가 갑자기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뭐 증상도 없고 또 폐경 이후에는 여성의 경우 또 골다공증에 노출된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골밀도 검사를 꼭 한 번쯤은 해봐야 할 텐데요. 이 골밀도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뭐 초음파 검사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CT도 있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폐경을 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골밀도 측정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고 남성들 경우에는 아마 70세 이상 정도 되면은 골밀도 측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7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골밀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골절이 있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골다공증 혹은 골절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골밀도 측정을 해서 골다공증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 골다공증이 우리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어떻게 구별해서 정상하고 그다음에 골감소증 이건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즘 하도 검사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가장 뼈가 튼튼한 젊은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는지 그 값을 T점수라고 소위 결과가 나오는데 그 T점수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은 전 단계인 골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진단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0 이상이 정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이상이 정상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내가 골 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소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일단 고령, 나이가 드시면은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죠.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체중이 낮은 분들, 예. 가벼운 분들이요. 처녀 때 내가 뭐 불과 40-50kg밖에 안 됐다 하는 분들은 골다공증 혹은 이후에 골절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골절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다는 골절의 과거력이 있으면은 또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거고,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으면은 또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흡연, 그리고 지나친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기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제를 계속 사용을 한다든지, 또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2차적인 원인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 네, 그런 질환의 과거력이 있다면 또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서울시 금천구. 골다공증으로 허리 건강까지 위협받았던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얼마 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임정숙 씨. 살짝 그런데 여기 앉아 탁 약간 주저앉았는데 딱 들어놓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평소와 다름없었던 일상. 소파에 살짝 다리를 부딪혔는데 몸을 가눌 수 없는 고통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직행했는데요. 당시 진단명은 다름 아닌 척추 압박 골절.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3년에요. 갑상선암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 또 유방암 수술 받고 수술 후 항암 6번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법인 면역 억제요법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게 발단이었는데요. 앉아서 일었을 때도 불편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이 어깨도 아프죠. 온 몸이 이제. 보다 큰 병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잃게 된 뼈 건강. 이제는 되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거는 칼슘제요. 아침 저녁 먹는 칼슘제요. 골다공증 환자에게 칼슘만큼 중요한 비타민 D. 매일 챙겨 먹는 달걀로 보충해줍니다. 진단 받고 나서 식단 관리하죠. 단백질하고 칼슘을 좀 많이 위주로. 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데요. 특히 간식으로 먹는 견과류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골절까지 불렀던 골다공증. 현재 임정숙 씨의 뼈는 어떤 상태인지 골밀도 검사로 알아봤습니다. 낮은 수치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9라고 써 있죠. 뼈가 튼튼한 분이었다면 넘어지면은 그냥 타박상으로 그냥 지나갔을 텐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9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약해졌은 상태였기 때문에 골절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하셔서 골밀도 수치가 네. 2.5보다 좋아질 때까지는 네.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지만 호전될 수 있다는 말에 위안이 됩니다.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매일 빼먹지 않고 운동해서 뼈를 보호해주는 근육부터 키울 겁니다. 어깨, 팔, 이 하체도요. 이렇게 딱 쓰니까 너무 몸이 가뿐하고
하려고 노력해요. 큰 고통을 이겨낸 긍정적인 마음으로 뼈 건강도 되찾아 유쾌한 100세 시대에 맞이하세요. 네, 암 수술을 2차례나 받으신 분이에요. 이 항암 치료가 뼈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항암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뼈의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뼈를 깎아내는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았던 분들보다 뼈가 더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야외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집에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골절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골절이 되나요? 그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게 경미한 손상 또는 별로 손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는데 이제 척추 골절은 보통 척추 골절이라 잘 하지 않고 척추 압박 골절이라 그럽니다. 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압박 골절이라고 척추는 이렇게 뼈가 납작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기침을 해도 허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을 보이고 꼼짝을 못하죠. 조금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높은 계단을 내려오려 그러면 허리가 울려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게 60세 이상의 골다공증을 가진 분들이 일생에 한 번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 골절이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골 흡수 억제제가 있고 또 골 형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작용을 억제하는 게 골 흡수 억제제고 뼈를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즉 조골세포에 작용해서 많이 만들게 하는 약제가 골 형성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 흡수 억제제에는 좀 센 약이 있고 약한 약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약은 좀 강한 골 흡수 억제제가 되겠고 그게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 약 2, 3년 정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척추 골절이 생길 확률이 아마 절반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척추 이외의 골절이 발생할 확률도 막 3, 4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실제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약을 복용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 왜 골절이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안 일어나느냐 약을 먹는 사람은 그만큼 효과를 본다는 거니까 꼭 그 골다공증 있는 분은 약을 드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견뎌내는 뼈의 힘이 약을 복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이 아까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이다 보니 그 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과 함께 먹는 거를 허락하지 않고요. 네. 자기 혼자 단독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식전에 먹게 되는데 식전에 그것도 아주 정성 들여서 물도 생수, 뭐 주스나 우유나 이런 거하고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 한 컵을 따라서 빈속에 약을 먹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소개해드린 사례자 어머니는요, 운동은 물론이고 뭐 식이요법도 어느 정도는 신경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치료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 권장되는 칼슘 섭취량이 성인 기준 1000mg 그리고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즉 월경이 끝나신 할머니들 분들께서는 하루에 1200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대개 500에서 600mg 정도 섭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충이 되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이런 칼슘이 좀 많이 들은 음식을 추가로 좀 더 드시든지 아니면 우유 한 팩 정도 더 먹는다든지 유제품이 되게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식사만으로 보충할 수 있는 칼슘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영양제.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을 하면 결국 하루 권장 칼슘량인 1000mg에서 1200mg까지를 보충을 해줄 수 있고 그때가 돼서야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쓰는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찌개나 젓갈류나 이런 짠 음식들이 또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염분이 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될 때 칼슘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모든 칼슘은 거의 뼈에 저장이 돼 있는데 네. 부족한 칼슘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쓰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짠 음식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고요. 네. 기타 고혈압에도 안 좋고 네. 당뇨병에도 안 좋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네. 친절한 진료실에 질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 친절한 답변해 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궁금증 살펴볼까요? 골다공증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약 속설을 좀 파헤쳐 주십시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임플란트에 안 좋다는 속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 혈액순환에 좋다고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다 자꾸 몸을 갖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약에 관한 겁니다. 이 골다공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골다공증 약제로 오래 사용된 아까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들이 뼈에 계속 남아있는 효과, 소위 우리가 잔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먹으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뼈에 좀 붙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잔류 효과 때문에 약을 중지해도 바로 약효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약효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지해도 큰 문제가 당장 생기지 않는 현상.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과 잔류 효과 때문에 그럼 약을 일정 기간만 사용을 해보고 한번 중지를 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시도가 실제 임상 연구 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가 약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좀 휴지기를 가졌다가 3, 4년 정도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한번 약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심하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방법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한해서 관련된 얘기고 이거보다 좀 더 약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치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플란트. 예. 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소위 그 턱뼈괴사라고 그래서 이름도 좀 험하지 않습니까? 예, 턱뼈괴사.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골다공증 치료 약제를 오랜 기간 사용한 어르신이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발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잇몸뼈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적인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아주 극히 희박하다는 거죠. 10,000명에 1명 정도 생길까 말까한 희박한 일이고 실제 그런 일들이 턱뼈괴사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약제가 꼭 골다공증 치료 약제가 아니고 어떤 항암제의 하나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에서 전이 된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어떤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또 특히 주사 약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조금 더 생기는 일이고 예.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그 약제를 사용했을 때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겠다.
네. 또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왜 산에 가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 나무에 등 지는 운동. 네. 이게 골다공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어보셨어요. 등을 나무를 그렇게 쾅쾅 치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부러지냐 아니면 저 허리가 부러지냐 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골다공증이 좋아진다든지 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상당히 제가 많이 있는 걸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학적 근거는 없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디스크가 악화된다든지 또는 관절염, 허리 관절염, 허리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염이 악화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는 거를 반대하고 다른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평상시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야겠고요. 그리고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비타민 D를 몸에 충분히 하기 위한 조치, 그게 일광욕이 됐든 영양제가 됐건요. 칼슘도 또 영양제로 좀 보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뼈에 좋지 않은 지나친 알코올 섭취 피하는 게 좋겠고요. 금연 중요하고요. 본인 스스로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근력을 키워주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뼈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즉 골다공증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기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약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은 의사하고 상담을 잘해서 내가 뼈가 약하다면 좀 피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소량만 사용하는 슬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정리해 주세요. 저는 65세 이상의 여성분, 70세 이상의 남성분은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십시오. 이거는 국가가 그렇게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시기를 권하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꼭 매트를 까십시오. 낙상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장소가 목욕탕입니다. 네. 그다음에 밤에 목욕탕으로 가는, 화장실로 가는 그 복도 또는 거실에 조명을 항상 밝게 하셔서 거기서 넘어지시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튼튼한 뼈는 우리 몸의 토대입니다. 골다공증을 이 어쩔 수 없는 노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이 두 분 선생님 말씀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뼈 건강을 채워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